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거액자산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날 6시 배워야 산다에서 4번 4강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주제는 국내 증시 대세 상승 시작인가? 이미 대세 상승이 시작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하락이 남았는지, 베어 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추세 상승해서 어디 정도까지 갈지.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 2023년도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도 해드리고 그리고 유망 종목도 같이 업종별로 보고 왜 유망 종목인지 그런 걸 위주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증시는 2136포인트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이미 대세 상승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데 과연 주식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박스권 장이다. 아니면 아직도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어떻게 경기가 침체됐는데 주식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주식시장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오히려 올라가면 계속 현금화하는 그런 투자자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으면 어저께 미국 시장이 4%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에서 떴다가 다 전부 다 종가로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 고점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증시가 대세 상승 시장인가 아닌가는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또한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년도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장을 시장을 어떤 예측을 제가 보는 관점 예측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 비법도 같이 가르쳐드리고 어떤 주식을 과연 사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그런 주식을 골라서 사야 되는지 이 시간 배워야 산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유망 정보도 같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기 투자가 기본으로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되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액 자산가 되는 그런 투자 비법과 종목과 이런 걸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몇 천만 원 사면 사기 쉽지 않은 그런 주식은 거의 보지도 않고 내가 한 10억, 20억 벌려고 마음먹었으면 한 종목을 10억, 20억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종목이나 이런 종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같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에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강의 때 할 게 오늘은 1강인데요. 그러면 국내 증시 리뷰를 일단 가격이 어땠든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세와 약세 업종이 어떤지. 그럼 올해 강세 업종이 내년에도 계속 강세가 될지, 올해 약세 업종이 오히려 낙폭가 올라갈지,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리고 왜 이 강세 약세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아니면 내년 시장을 봐야 될까, 그걸 미래 이론적인 공부를 해놓고 가치적인 이론적인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입니다. 2강 때는 전망이죠. 그럼 23년도 주식시장 전망하고 유망 업종이 어떤 길까? 유망 업종. 그럼 올해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많이 빠졌으면 내년에 반도체가 좋을까?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전망을 좀 유망 업종 골라내고, 그 골라낸 것 중에서 이제 3강째는 23년도 유망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어떤 전략 하에 유망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 사기만 사도 되는 주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위에 가면 팔아야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종목 1편, 2편 해서 2시간 정도, 또 3강, 4강은 주로 종목 위주와 그리고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디서 마디가 변곡점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우는 시간에 실전
저 배운 이론 가지고 실전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평가손이 나 있는 상태겠죠. 아니면 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아니면 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자산에서 부동산도 그렇고 빼서 돈을 찾아가지고 안전한 채권 투자라든지 채권 뭐 관련된 파생상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돈 이동이. 그러면 과연 이제 그럴까? 과거에 이제 미리 올해 말고 그전에 장이 좋을 때 팔아가지고 앞으로 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안전한 자산을 이렇게 넣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확정금리를 가게 되면 미래에 좋아지면 그 좋아질 것을 내가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또 그때 다시 투자 자산하면 또 손해가 보고요.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90% 투자자들이 시장을 정확히 맞추려고 예상하면서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각들을 많이 바꾸는 어떤 시간이 되도록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국내 증시 리뷰와 강세 약세전입니다.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 너무 많이 빠졌죠.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요? 기본적으로 한 채권 시장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고요. 주식 시장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고 뭐 일례로 뭐 우리가 주로 아는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워런 버핏이라고 투자 대가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주식을 해가지고 거의 500조 내외의 주식을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그런 최고의 투자자가 그분도 올해 엄청난 손실을 보았죠. 그죠? 한 30%대인가 이렇게 고점 대비하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과연 위에서 왜 안 팔았을까? 몰라서 안 팔고 아니면 누구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빠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개인만 손해가 아니라 지금 끊어서 말하면 작년 말 기준 현재까지 보면 한 11개월 동안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펀드, 국민연금도 그렇죠. 모든 자산들은 빠져 있습니다. 주식도 빠져 있고요. 가상화폐도 뭐 거의 80%나 빠졌죠. 그 저점까지 하면 고점에서.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부동산도 빠지고 골프 회원권조차도 빠지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겠죠. 다. 이렇게 다 모든 게 약세 시장이었습니다. 안 좋았죠.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지션 어떤 많이 빠져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 요 정도에 멈춰서 난 요 현재의 자산에서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가 빠졌는지 과연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알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빠질까? 아니면 어디서 돌려주는지 정말 다들 빠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올해 한번 보시면 결국은 왜 빠졌을까요? 주식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식이 많이 올라서 단순히 빠진 것보다 많이 오른다고 계속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같으면 지금까지 시장이 서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레벨이 계속 올라왔죠. 조정받고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도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80년도 100으로 지수를 했으니까 지금 2500이니까 25배 이렇게 올라와 있죠. 80년부터도. 그리고 뭐 아주 장기 오래된 펀드들도 계속 돈이 올라와 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갑자기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그리고 또한 정책적으로 통제를 해버리니까 못 돌아다니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활동이 아주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 정부가 나서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유동성을 많이 돈을 풀어서라도 그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럼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면 뭔가 남는 돈으로 뭘 하겠죠? 바로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골프 현금 산다든지 뭐 가상화폐를 산다든지
다양한 어떤 투자 상품을 사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사전 가치를 가격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 사는 사람 많은 게 올라가겠죠. 돈이 막 계속 넘쳐나니까.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 정도, 100년 정도, 95년 정도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돈을 2020년도부터 풀었습니다. 시장에 돈을 그냥 갖다 쏟아서 넣었죠. 그러면 그 돈이 해소를 하기 전에 어떤 버블을 일으킵니다. 주식시장 버블, 부동산 버블, 각종 버블을 일으키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사람들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도 모르고 통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가상화폐 같은 것도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고가 대비 80%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돈이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20, 30대 분들이 적은 돈으로 넣어도 막 할 수 있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내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지속될까? 유동성이 계속 늘어난다면 계속 돈을 갖다 쏟아보면 끝없이 사면 되죠. 끝없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끝없이 올라간 유동성을 축소를 해야 되니까, 축소를 왜 해야 될까? 축소할 필요가 전혀 없죠. 계속 돈을 풀면 되잖아요. 돈 찍어내서 풀고, 미국에 밝은 거 미국도 찍고 우리나라 찍어내고 계속 돈을 풀면 어느 정도씩 자산 가치하면 룰루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지 거기서 문제는 바로 물가, 즉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모든 처음에 여유자금이 생기고 유동성이 막 돌아다니는 자산을 사게 되는 거죠. 주식도 사고 뭐 사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물건도 그냥 아무리 비싸도 그냥 사재키는 거죠. 그래서 명품 가격도 수십 프로씩 30%씩 가격 올려도 그냥 없어서 돈 나고 줄 서고 그러고, 그러면 물건값도 같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급격히 팽창될 때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달러로 뭐 1,100원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는데 지금 1,400원 사다가 지금 1,300원 사고 이런 식으로 달러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살 때 같은 기존에 1,000원 가지고 뭐 100g을 살 수 있으면 지금 1,000원 가지고 90g밖에 못 산다.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 내가 받는 소득은 일정한데 비싸지니까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다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침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과거에 브라질뿐만 아니라 각종 신흥국가들이 이제 워낙 물가가 고금 막 20% 30%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폭락하고 페소화도 거의 폭락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 속에 헤매다 거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아놔야만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지 않고 적당히 쓸 수 있는 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인플레이션을 죽이고 어느 정도까지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돈을 회수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제가 나와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정상적인 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막 8%까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평상시에 물가가 2% 이하로 있었는데 8%까지 물가가 막 몇 배씩 올라온 거죠. 5배씩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고통이 점점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선제적으로 그래서 유동성을 확 축소를 합니다. 유동성을 축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통화 정책으로 화폐를 걷어들이면 되는 거죠. 풀었던 것을.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되죠. 금리를 올려버리면 기준금리를 만약에 3%에서 5%를 올렸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그러면 은행에 또 당연히 채권금리 올라가니까 은행에 같으면 3%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를 이자를 줄 수 있는 거 5% 올라가면 기준 5%짜리 채권을 사가지고 5%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하려면 일단은 금리를 올려버리면 돈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그걸 이제 다시 해서 회수를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 금리가 막 올라가고 급격히 올라가니까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긴축 정책인 거예요. 긴축을 하니까 주식은 급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가다가 계속 오다가 이제 주식 여기 이번 올라가다 지금 계속 빠졌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연방 기준금리도 10년 올라다 20년도부터까지 전에는 계속 내려왔죠, 여기 기준금 내리다가 21년도, 22년부터 그 기준금 급격히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과거에 단숨에 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 정도까지는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올리는 시간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1년 만에 이렇게나 올렸어요, 그죠? 무지하게 많이 올렸는데 4%대가 올라왔으니까. 과거에 2004년도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5, 6, 6 이렇게 많이 올렸죠, 그죠? 급격히 올르고, 그 다음 내려갔다가, 이번에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80년대 초에는, 물가가 워낙 한 뭐 20%까지도 올라가고 10%대 기본 올라가고 그랬었죠. 근데 80년대 초반에는 왜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냐면, 물건이 기준금도 올라가고 그래도 물가 올라간 것은 소비가 수요, 즉 수요가 많이 된 거죠. 새로운 공장도 짓고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하니까 공장 짓고 집 짓고 다 하니까 거기서 소비가 막 늘어나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공장도 짓고 건설도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소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물건이 나온 쪽은 이제 내가 수입이 막 늘어나니까 별로 없다가 그럼 계속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이 고유가 그래서 상고 시대 이런 게 계속 있었죠. 80년 초반에. 그 이후에는 80년대 성장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90년부터 먼저 성장을 적게 한 거죠. 2000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중국이 성장하니까 그때도 그 다음부터 2000년도 말 이후부터는 2010년대부터는 중국도 성장을 못하니 쭉 이제 안 좋았죠. 저성장의 고차가. 그러면 이 80년도에 이 실질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시대에 소비가 실제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아무리 캐내도 원자재를 캐도 쪽쪽 다 팔리니까 즉 소비가 잘 되니까 당연히 높은 거죠. 그게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 거죠. 캐는 게 원자재를 캐는 게 사람들이 만약 100이 있었다면 한 70으로 줄어버리니까 공급이 적게 되는 거죠. 공급 적게 되는데 소비는 일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공급 적게 되니까 소비는 일정하게 있으면 이것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 공급이 정상화되고 소비도 가격 증가하면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자체로 보면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은 지금이 그렇게 가장 높은 사이클이고요.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급격히 올려버렸죠. 왜냐하면 과거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95년 주식시장 동안 가장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가장 많은 돈을 또 가장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천천히 과거처럼 이렇게 천천히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뭐 고물가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빨리 올려서 빨리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빨리 흡수가 안 되면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워낙 급격히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강력히 강화해가지고 돈을 빨리 회수하고자 하는 게 정책적인 거죠. 미국의 정책. 우리도 마찬가지고 따라가고. 그런데 경기가 침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물가를 잡고 나서 다시 경기 부양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지금까지의 1년간의 연방준비제 미국의 패드의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는 경기를 너무 죽이지 않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해야 되겠다. 어제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너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CPI.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격을 보고 벌었네, 손해났네, 늘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 꽃이라고 그럽니다. 핵심이 거기 안에 다 주식시장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실적과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뭐 외생변수, 내생변수 전부 다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금융시장의 어떤 변수도 주가에 반영되고요. 그다음 경제지표 관련 것도 주가에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수들을 경제지표라든지 어떤 물가지표, 경제지표, 그다음 금융지표 관련된 걸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만 주식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우리 투자자의 거의 90, 개인 투자의 90%는 그걸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주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 여기 많이 내려왔네, 올라가겠지, 막연한 생각. 그 다음에 잘 올라가니까 이럴 때는 차트 공부하고 이럴 때는 좋더라, 그럼 뭐 타고 또 누가 좋더라 하고 그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는 실제로 정확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물론 저같이 전문가들은 이제 각종 어떤 주식시장 변수를 가지고 학문적으로도 실전도 다 공부하고도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은 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영향을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만 좀 더 길게 보면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건 맞추기 쉽지 않지만 길게 보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고점은 지났으나 천천히 낮아지는 CPI 상승률. 와요, 이어 전년 동기 대비 경제지표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8월이면 올해 8월 이렇게 비교를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작년 1분기, 올해 1분기 비교하면 거의 정확해요. 왜냐하면 계절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지고는 변화를 빨리 알 수가 없어요. MOM이면 한 달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 분기 정도를 보지만 그래도 한 1년 전을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경제지표는 전부 다 뭐 5% 상승률, 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다수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경제지표는 그걸 뭐 정확하니까. 자, 그러면 뭐 에너지라든지 푸드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뭐 코어 뭐 헤드라인 뭐 CPI도 그렇고 대다수가 요 헤드라인 CPI가 YOY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품 지수, 상품 관련된 지수하고 주택 관련된 지수 이쪽이 거의 코어인데 요게 더 상품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헤드라인. 그러면 요런 것은 푸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상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원자재도 그렇고 이런 상품들이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간 거다. 즉 공급적인 측면이 아주 크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왜 물가가 올라갔을까 이렇게 많이.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지만 돈이 풀렸으니까 원자재를 그냥 사는 거. 유가 같은 것도 석유도 코로나가 본격화됐을 때 막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빠졌을 때 2000년도 3월 달에는 석유 유가 WTI 기준으로 15달러까지 왔습니다. 저 30, 40달, 40달, 50달, 15달러 왔는데 실제로 내가 석유를 사가지고 저장을 해야만 저장했다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석유를 캐면 저장하는데 저장 시설에 맡기는 최소한의 해서 비용이 15달러 정도 내외는 그런데 그 정도가 같다는 것은 실제로 저장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저장할 데가 없을 정도까지 이제 소비가 안 되는 정도 잠시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코로나 때문에 겁나가지고 방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소비가 안 되잖아요. 공장도 안 들어가고 다 공장 멈추고 그러면 석유로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고가 쌓이는 것처럼 저장할 데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가서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한 1년 뒤에는 2021년도 120달러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올해 3월면 120달러고.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저장시설에 다 차가지고 넘쳤는데 그러면 소비가 그만큼 빨리 일어나가 될까? 소비가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전인 3, 40달러 가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요. 그러면 돈을 그때 엄청난 푼 돈을 가지고 푼 돈을 상품까지 산 거 아니에요. 석유도 사고 뭘도 사고 다 사버린 거죠. 왜? 선물로 돼 있으니까 석유 사가지고 갖고 있어도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제적인 어떤 경제 원리인데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죠? 마스크가 막 동이 났어요. 그럼 마스크를 그전에는 팔아도 돈도 안 되고 적자 비슷한데 수백만 장을 마스크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스크가 10배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10배 올랐으니까 그럼 한 100억, 10억치만 갖고 있어서 10억도 엄청난 양이겠죠. 공장에다가 그냥 싸가 10억치를 갖고 있으면 10번 그냥 100억이 파는 거 90억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수백만 장을 2020년도 뭐 그때 봄에 3월, 2월 이럴 때 마스크가 거의 평상시에 안 쓰니까 하면 마스크 유통업자들은 뭐 10억을 못 벌면 그건 바보라고 그럴 정도로까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걸 잘 알게 되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상품으로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쉽지 않으니까 공급 차질성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갈 생각하면 그때 막 15달러, 20달러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석유를 그냥 선물로 사재해 놨으면 엄청난 주식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7배, 10배씩 왔으니까.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 지표들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PI가 이렇게 끝없이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가 CPI 그 소비자 물가인데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정점을 지나고 내려가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지표는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물가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물가 소비자 CPI에 구성되는 요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게 이제 상품 관련된 게 있죠. 원자재 이런 상품. 그 다음에 주택 관련된 뭐 가격 자꾸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핵심적인 게 지금 현재 상품 같은 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 원자재고 이런 거 대다수 고점에서 많이 추세적으로 빠져서 오고요. 지금 공급 차질이 있어서 이제 배가 일정화 있었는데 배가 운행을 잘 안 하고 그냥 컨테이너도 저 항구에 쌓여 있고 하니까 배도 운행 안 해가지고 배를 요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잘 운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투입다. 그래서 해운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H&M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 6, 7만 갔다 지금 2만 원 이렇게 와 있죠. 그죠? 그러면 해운 운임 요금도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다시 다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정상으로 내려와 있으면 과거에 코로나 전가. 그러면 나머지도 그러면 해운 운임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급 차질이 해소되면 기본적으로 다 정상 가격, 코로나 전 가격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품 가격도 제자리에 내려오고요. 주식도 제자리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제자리로 내려오고 골프 회원권도 몇 배씩 올라갔으니까 일은 뭐 못하지 돈은 많지 이것저것 뭐 주식해서 돈 벌고 가상에 돈 벌었으니까 그냥 골프 회원권도 사든지 골프도 치러나니까 그 코로나 시대에 막 골프장이 막 성황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정상은 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서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면 모든 게 코로나 전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80년대는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산을 파재캐가 원자재를 캐내면 다 팔렸으니까 한국에서 공장 짓고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우리도 80년대 뭐 초에 분당 진도시 막 하면 끊임없이 원자재 들어가잖아요. 우리뿐만 세계가 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급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 이제 해서 활동이 정상화 딱 거의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이제 사람들이 일 안 하려다 일도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냥 주식으로 벌든 뭐 가상화폐 벌든 돈을 벌려 있으니까 나는 일 안 했대. 뭐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에 뭐 한 연봉 5천밖에 못 받았는데 와 주식 해가지고 5천만 원씩 샀는데 와 1억 2억이 벌려는 거죠. 그죠? 가상화폐도 막 10배씩 나오고 기본.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돼. 근데 전부 다 제자리 왔잖아요. 그런 거 그냥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일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공급 일할 사람도 정상으로 가고 공급도 정상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재 관련도 관련돼 빠르게 공급이 정상화되면 수요는 일정하다 그러면 가격은 다시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품 가격이 급격히 안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CPI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코어 핵심이 내려가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가격들이 부동산 관련된 지표에 내려가는 관련된 게 채권 건수라든지 부동산 가격 뭐 관련된 게 전부 다 10월 하순부터 10월 말부터 해서 미국 부동산 하방으로 잡혔습니다. 벌써.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3개월 정도 뒤에 이제 정상적으로 거의 다 나오니까 10월. 그러면 내년 1월, 2월, 3월부터는 지금은 이제 요게 내려가는 여기 내려가는 게 CPI가 내려가는 게 바로 상품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부동산이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요. 부동산이 또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된 경제지표. 그러면 그것도 내려가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도 거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거의 30%는 빠졌잖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서 30% 더 빠지면 거의 정상 코로나 전까지 가격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정상적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 경제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CPI가 근원 핵심 5%대 이렇게 뭐 예상은 5.3, 뭐 5%,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빨리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정상화되고 나면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되고 다 정상화되고 당연히 주택 가격도 빨리 내려오면 급격히 내려오면 그냥 CPI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시 올라가겠죠. 좀 더 빨리 하니까. 그래서 CPI가 내려오는 이 속도를 지금은 천천히 내려오겠지만 내년 초반부터는 1, 2, 3월 달에는 1분기에는 급격히 CPI가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원자재 그랬고 그다음 부동산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예상을 한다면 이걸 예상이 어느 정도 거의 되니까 때문에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월간 상승률도 점진적인 하락인데 하락하다가 이게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단순히 보더라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에너지 곡물 가격 한번 보시면 점진적인 하락하고 있지만 시세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모든 시세는 같아요. WTI도 그렇지만 WTI가 120달러에 있다가 다시 올해 6월 달에 120달러 돌파하다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95달러 왔다 100달러 갔다가 다시 85달러 왔다 90달러 갔다가 지금 다시 75달러 왔다 지금 70달러 후반에 이게 있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 60달러 70달러 올라갈 때 78달러 가장 저항이 높았던 그건 70달러 때 후반이 높았는데 그게 붕괴됐습니다. 지금 붕괴되는데 지금 10월 10일이죠.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때가 아니죠. 그러면 에너지의 변곡점이 10월달 하순인데 거의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70달러 때 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는 60달러, 50달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영향도 컸는데 그게 이제 영향 많이 줄어들었고 가스 가격을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달에 재고의 90%까지 쌓아놨기 때문에 내년 2월 달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재고는 다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뭐 며칠 뒤에 다시 감산을 지난번에 안 됐는 감산을 또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이 꺾이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하자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꺾이니까 변곡점 1차 변곡, 2차 변곡 전부 다 줄줄이 무너지죠. 내가 이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딱 변곡에. 그래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초기에 빠져 그다음부터 부정적으로 더 급격하게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지난번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내려오죠. 이제 이 추세는 확실히 방향을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당연히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요. 2022년도 1월이 여기인데요. 그 가격 근처는 지금 와 있습니다, 거의. 그럼 이것은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한 거죠. 이제부터는 추세 하락이 진행되죠. 2020년 7월은 뭐 코로나 시대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거의 다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에너지, 곡물 이런 것도 다 정상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게 정상화된다. 코로나 전으로. 19년도는 워낙 경기 침체 기간이었기 때문에 19년은 한 18년, 17년도까지만 17년도 글로벌 경기가 괜찮았어요. 그럼 17년도 정도의 가격까지 대다수가 내려오더라도 이미 많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모든 가격들이 17년 가격 정도까지는 다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원자재도 그렇고요. 곡물도 그렇고 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미 주가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2136까지 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이미 2019년도에 1935포인트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갔다 내려왔는데 이미 다 찍었습니다. 미리 주식시 가장 종합 주식 주가 지수가 가장 빠릅니다. 모든 거에. 경제주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미 다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 상품분야나 뭐 주택도 다 가격이 내려와 온다는 얘기죠. 그걸 꼭 일단 큰 흐름에서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과 부동산 경기 둔화세가 지금 나온 ISM 제조업 PMI도 하락세가 돼 있고요. 보시면 2007년도, 9년도 이 평균이 50인데 이미 50 정도로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 여기 돌파해가지고 있다가 내려오고 있죠, 그죠? 21년도 PMI, ISM 제조업 PMI 이런 거 쭉 돌파했다 그냥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주식까지는 미리니까 주식이 좋은 거예요. 21년도까지는 좋은 거예요, 주식이. 왜 다 돌파했으니까. ISM 제조업 지표가 거의 IT라든 이런 걸 거의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자까지 내려왔는 그래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 이미 내려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행보하다가 올라간다면 주식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럼 이까지 왔으니까 17년도 16도잖아요. 그 16도 주식이 바닥이었죠? 17년도 이미 고점은 18년도 왔으니까 그럼 주식은 18년 1월 달이 고점이죠, 지수가 우리. 그럼 17년도부터 우상향 이렇게 하니까 주가도 17년 우상향 같이 한 거죠. 이게 다시 ISM 제조업도 지금 50까지 왔으니까 추가로 50 이하 잠깐 오더라도 내년의 경제 지표로 보면 당연히 내년 상반기는 이게 50 이하로 내려갈 거예요.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니까. 내려오면 그다음부터 만약에 하반기부터 이게 우상향 돌아선다면 당연히 주식은 그 전에 돌아서는 거죠, 지수는. 그거를 생각을 미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다음 시간 전망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미국 주택 시장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착공 건수, 신규 주택 매매 건수, 기존 주택 매매가 전부 기존 주택 매매도 내려가고요. 주택 착공도 급격히 내려가고 있고요. 전부 다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는 신규고, 기존이고, 다 내려가고. 그러면, 보시오. 19년도가 여기잖아요. 19년도가 기본적으로 19년도가 이 정도니까 이미 내려오고 있죠, 거의. 이건 신규 착공 더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 기존 주택 매매는 더 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아직 덜 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면 이 착공 건수까지 훅 내려오면 전부 다 주택 가격은 시장도 하락세가 지속돼 급격히 또 하락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오히려 저는 내년에는 기회가 엄청나게 있는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제가 지금 50대인데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는 지구에서 주식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반등은 남아 있는데 1, 2년 사이에 25년도까지 뭐 늦으면 그 이후는 추세 하락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도 그렇게 있지만, 그러면 이번에서 내년 반등할 때, 이런 반등 와서 할 때 주식이 반등장 나온다고 부동산이 반등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이면 부동산
유동성이 잘 제한된 자산이고요. 주식은 유동성이 활발한 자산이죠. 조금만 줬다 금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지금부터 엄청나게 오고 있다. 주식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가장 큰 베스트 10 대형주를 보면 소형주도 마찬가지 다 빠졌죠. 그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 하반기 21년도에 중소형주 중에 중형주 내 미래의 실적이 보장되지 않는, 즉 테마성이 있는 것은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의 고점 2020년도 21년도 사상 고점을 앞으로 주식을 10년 20년 가더라도 회복을 못한다. 다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5, 27이 온다면 모를까. 그러면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주식은 실적을 한 방에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은 이제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손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려서 계속 물타봤자 안 되는 겁니다. 올해 가장 크게 빠진 주식들이 보시면 카카오 계열이죠. 자, 고점 대비입니다. 작년에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빠진 거 보시면 카카오 계열, 그 다음 넷마블. 넷마블은 뭐 4만원 있을 때도 PR이 워낙 고평가였으니까.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면 백신 생산. 코로나가 없어지면 백신 생산이 금방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분리막이죠. 적자가 났죠, 올해. 유럽 때문에.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워낙 18조, 막 15조 이렇게 갔을 때 이익도 크게 나는데 3년 뒤에 이익을 미리 다 반영해도 고평가였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 워낙 분위기가. 그 이제 내년부터 이제 확실히 좋아지죠. 이것도 75% 빠졌고요. 바이오, 아무레지는 가격도 이렇게 빠졌죠. 하이버도 그렇고. 하이버, 넷마블 이렇게 관련된 고평가된 뭐 테마주처럼 엔터주, 게임주, 인터넷주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올랐던 돈의 힘으로. 여기 보시면 개인이 다 좋아하는 주식들이죠. 지금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겁니다. 현대차 이런 거.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뭐 SK바이오 사이언스도 많이 갖고 있고 사람들이 뭐 아모레, 리오퍼닝 수혜주 하면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다고 이거 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주식들이 고점들 하락이 크니까 상승할 때 가장 많이 올라갈까요? 그 공부를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공부가 아주 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대형주 150 종목에 보면 코로나 이후 고점 뒤 하락률 상위 50개 종목을 보더라도 전부 다 카카오 계열도 있지만 뭐 위메이드부터 해서 보면 하이버도 그렇고요. 대다수 바이오주들입니다. 카카오에도 뭐 시즌도 있고 보면 휴젤도 그렇고요. 바이오주로 대다수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잘 안 나왔던 것 중에서도 또 KMW다 그러면 5G의 장비 업체들 늦어지면서. 근데 5G는 이미 19년도 뭐 이렇게 다 끝난 주식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도 약해요. 그럼 보면 실적이 탄탄하게 미래가 보장된 주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뭐 CJNM 마찬가지고요. 대다수 HMMM 이런 것도 있죠. HMMM. 그러면 당연히 HMM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50개 가장 많이. HM은 공급 차질이 있어서 막 선사 요금을 불러도 높여줘도 배가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갖다 지금 정상으로 다 운영되니까 그냥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운임도 정상으로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또한 이제 코로나 때에서 수혜를 받았던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이 많이 하게 되면 온라인 게임들이나 뭐 모바일 게임 이런 것들이 수혜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관련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들이 가격도하게 올라갔던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일반인들은 많이 하지만 그러면 과연 그럴까를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된 공부를. 자, 그리고 대세 상승 시작일까? 이렇게 우리 시작했나? 이렇게 강의 제목인데요. 대세 상승은 알고 대세 상승을 이미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주가는 수십 프로 거의 회복 바닥에서 100% 50%는 지금 올라왔으니까 바닥 대비해서 30%는 대다수 올라왔고요. 최바닥 대비해서 거의 50%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닥이 대세 상승하면 벌써 이미 100% 이상 올라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세 상승이다 이런 게 아닌 것을 알고 그때 내가 투자한다는 것은 주식수는 가장 늦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음 주 제가 전망할 때 내년에 강세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됐고요. 바닥 탈피가 기정사실이라는 것 인정을 되면 당연히 바닥을 탈피했다면 다시 바닥 밑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조정받더라도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왜 마지막 기회인가 아니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면 큰 기회인가 이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1927년도부터 1920년대 후반 이제 뉴딜 정책 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20년대 후반에 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막 그때 돈 풀어 댐도 만들고 막 해서 돈이 많이 풀려 나중에 1931년도에 이때 당시에 주식하고 그 전에 20년대 막 돈을 풀어가지고 댐 만들고 뉴딜 막 미국에 댐 만들고 막 경제로 부흥을 시키고 막 해서 돈을 막 풀어서 난리 났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살아났어요. 잘. 그러다가 돈이 워낙 많이 풀어 부작용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주식이 43% 빠지고요. 사실상 1년 고점지 채권이 2.56% 빠졌어요.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봐. 양대가 다 시장이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고 10년 뒤에 1941년도 또 주식이 12.8%, 또 양대 두 개가 같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1년도니까 20 몇 년 지나고 나서, 28년 지나고 나서 그때 또 주식과 채권 이렇게 두 개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에요. 이 분석자가 2020년이죠. 1969년도에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죠? 올해 주식도 22.5%, 채권도 19.7% 빠졌. 채권이 왜 빠졌을까요? 채권은 만기 가면 정해진 표면금리를 받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2%대 내가 갖고 3년짜리를 샀으면 3년 동안 2%는 받는 거예요. 만기 때 하면. 그런데 중간에 팔고 할 땐 손해가 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손해니까 채권은. 지금 현재 채권이 4%인데 그럼 4%를 내가 사가지고 다시 1% 가면 중간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간에 팔면 계속 채권 차익이 생깁니다. 주식 차익처럼. 그러면 지금 채권을 사고 중간에 팔아도 더 이상 다시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가 정상화 된다면 당연히 채권 내려가겠죠? 그럼 채권 사도 지금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이렇게 95년 동안 네 번째 기회입니다. 네 번째 양쪽 시장이 다 손해본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다음에 32년도, 42년도, 1970년도 다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거 안 올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때 정확한 시점을 비교해야 되고 좀 큰 차이가 없으니까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22년도죠. 양대 시장이 이렇게 네 번째 빠진데 네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주식 올라가고요. 채권 수익 나고. 안 그럴까요? 당연히 물가가 밑으로 정상적으로 되고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잡히는 어느 정도 내려간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죠. 바닥 탈피는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면 지금이 95년 동안 이게 90년 정도 되니까 27년도부터 그랬으니까 95년의 주식 시장 동안 네 번째 기회가 온 겁니다. 올해가. 많이 저가에서 사서 내년까지 엄청 수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여기서 불안 심리 계속 떨고 있으면 그냥 또다시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IMF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돈 된다. 지금 사야 되는지. 그건 돈이 없잖아요, 다들.
그럼 2020년도 폭락했을 때, 코로나가 폭락했을 때 3월 달에 사람들이 막 갖다 팔고 난리예요. 그죠? 그냥 막 죽어져. 그래봤자 코로나는 공장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잠시 중단된 거예요. 사람이 다시 아픈 게 없어지고 다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저도 한 3, 4개월 뒤면 회복된다고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죠. 그래도 점점 회복되죠. 그 이미 주식은 유동성도 풀어가지 하니까 그냥 올라왔죠. 그래서 중소형주는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가장 크게 올라갔던 중소형주 전부 다 고점 찍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동성이 그렇게 풀었다. 유동성이 줄어도 당연히 고점 다시 안 뚫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트 있는 것을 하고, 그러면 전체 시장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이거 S&P 500이니까. 그럼 미국도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내년에 좋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 돼 있죠. 세계가 글로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삼성전자, 삼성이 우리나라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공장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도 30% 넘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과 동조가 됩니다. 글로벌 시장의 강세, 우리도 강세고 2017년도 엄청난 강세장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도 같이 강세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당연히 올라간다에 그래야 되고 저는 확률이 90% 넘는다고 봅니다. 90% 넘는다면 켈리 방정식이 비중 조절 298이니까 80%의 유동성 자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 그런 기회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것은 간단히 지난번에 이제 8월 달에도 해드린 거기 때문에 변곡점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빠진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요. 이 법칙이 있습니다. 변곡점을. 그래서 이제 숫자의 변 3, 5, 8, 16 이렇게 하는데 이 피보나치 수율을 공부를 꼭 해서 피보나치 수율이라는 것은 내가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디서 사야 되는지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반전 포인트는 결론이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8%, 61%, 1.6%. 그러면 1.6배. 전에 오른 거 1.6배. 만원 올랐던 16,000 오르고 강세 3파에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려갈 때 고점 만원짜리가 내려가면 38% 정도에서 돌린다. 생각하면 30%대 빠지고 일반적 시세는 그 다음에 60%대 빠집니다. 그럼 절반에 사면 안 되는 거죠. 만원짜리가 5만 원은 5만이 사면 만짜리 5천 사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10억이 3, 4억짜리가 12억 갔으면 이것은 30% 빠진 8억에 오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14억짜리가. 지금 14억짜리 맛보가 7억에 와서 8억,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죠. 더 빠진다는 거죠. 60%가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이게 바로 변곡점입니다. 그런 걸 간단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전망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결론 내드리면, 자, 은퇴 전까지 9번의 시장 대폭락 겪은 피트런치, 최고의 피트런치는 폭락을 피해갔을까? 한 번도 피해가지 않았다. 못했다.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연평균 수익 29%예요. 마젤란 펀드가 600주씩 난 게 비법이에요. 피할 필요가 없는 주식을 사는 거죠. 당연히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 제가 좋은 종목들이 시장 전망인 것 좀 알아보시고 이제 오늘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일요일 저녁에 공개 방송에 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망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 보시고 녹화 방송으로 보시면 되니까 상강부터는 종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